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하면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촉탁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습니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실무상 3일 내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 조사하라라고 명령을 바라고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하라라고 명령을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집행관과 감정평가사는 현장에 가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현황 조사하고 감정평가하여 15일 이내로 현황 조사 보고서와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5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요, 반드시 15일 이내로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 훈시기간입니다. 즉 되도록이면 절신속한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되도록이면 15일 이내로 빨리 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감정평가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려. 그러면 법원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못합니다. 좀 더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한 달 걸려서 감정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또 보세요. 자, 감정평가했을 때는 처음에 감정평가했다가 처음에는 사고로 감정평가했다가 누가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감정평가해서 재감정했습니다. 재감정했는데 이게 나중에 4억 5천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겠죠. 그런 감정평가서가 4억짜리 감정평가서가 하나 올라가 있고 나중에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가 들어와서 다시 감정평가하라고 해가지고 다시 감정평가한 결과 4억 5천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다시 내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두 개의 감정평가서가 다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4억짜리 감정평가서, 그 다음에 다시 제출한 4억 5천짜리 감정평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 수개의 감정평가서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그런 감정평가서가 각각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는가라는 것들도 나중에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모든 정보가, 특히 경매에서는 모든 정보가 매수희망자들이 다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두 무료로 내가 무상으로 내가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다 오픈된단 말입니다. 그 오픈되는 자료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경매에서는 특히 더욱더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집행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서, 이 두 개의 서류와 그 다음에 등기 기록, 대장상의 기록, 토지용계획 확인서, 공시지가 확인원, 이런 각종 공부상의 기록들, 그 외에 각종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대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최종적인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최종적인 하나의 결론적인 서류로 삼아서 결론을 요거를 정하여 이것을 매각물건명세서라고 하는 결론적인 서류를 작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매수 희망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어도 매각일 일주일 전까지는 이것을 이 세 개의 서류들,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이 세 개의 서류들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내용이 뭔가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482페이지 보게 되면 기재사항으로는 뭐 부동산의 표시, 그 다음에 그 뒤로 보게 되면 482페이지 점유관계와 관계인의 진술 등등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죠. 요 내용을 바로 양식을 가지고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에 보게 되면 매각물건명세서가 올라가 있죠? 확인하고 계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보세요. 맨 위에 무슨 지방법원 무슨 지원 해가지고 법원 표시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사건 번호가 있죠? 예컨대 2022 타경 13579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 매각물건명세서, 근데 거기다 사건 해가지고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는 사건 번호가 기재됩니다. 사건이라는 란에 사건 번호가 기재된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매각물건 번호 있죠? 어제 얘기할 때 사건 번호도 있고 사건 번호만 있는 물건이 있고 사건 번호 외에 물건 번호도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 이렇게 물건 번호도 있다고 한다면 물건 번호까지 기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게 2022 타경 13579에서 1번 물건, 2번 물건, 3번 물건, 4번 물건 있는데 내가 4번 물건 들어간다. 여기 3번 물건, 3번 물건에 매각 물건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작성일자 나오고요. 작성일자 보게 되면 자, 최근에 작성일자인지 전에 작성일자인지 다를 수 있겠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제1의 매각길, 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 부동산에 대하여 자 1억 원으로 시작됐을 때에 4월 20일에 1억 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2회기일에 최저가 7천 원 떨어졌는데 이때 돼가지고 5월 15일에 그 다음에 3회차 해가지고 49% 해가지고 때 6월 11일 뭐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 여기서 지금인데 여긴데 지금 매각물건 명세서를 봤더니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일자가 4월 17일이야. 그럼 이때 작성한 거죠? 이때 작성한 거 아닙니까? 이때 작성한 거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매각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서 됐다고 한다면 자,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가 작성된 날짜가 최근이냐, 과거냐, 이것에 따라서 매각 조건이 달라졌는가, 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 법관하고 사법보좌관 이렇게 있죠. 원래 매각물건 명세서는 누가 작성해야 되는데, 법관이 작성해야 되는데, 실무상 누가 한다고요? 사법보호자관이 작성한다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가격 표시 이렇게 있죠. 거기는 여기다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걸 다 적어놓고 올라내가 여기다는 별지 기재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실무상에 별지 기재, 별지로 다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최선순위 설정 이렇게 돼 있죠. 최선순위 설정란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 이거를 여기다 기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서 최선순위를 실무상 뭐라고 부릅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게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각각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컨대 보세요. 토지 위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토지에는 2019년 3월 7일자 저당권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나중에 2020년에 건물이 져지고 2020년 7월 8일 해가지고 저당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저당권하고 건물의 저당권하고 각각 다를 수가 있겠지. 그럼 두 개가 다 올라간단 말입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 2019년 3월 7일자 저당, 건물에 대한 2020년 7월 8일자 근저당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은 이건 실무상 이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봐도 좋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니야. 왜냐하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기재됐다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닐 때는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말소 기준 권리를 해결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매각으로, 저당, 압류, 가압류 등 돈 받을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들 중에 최선순위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라도 말소 기준 권리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전세권은 다음 주에 전세권과 임차권에 관한 문제를 할 건데, 전세권이 부동산 전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세권이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근저당권자가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있는데 전세권은 용익물건이면서 담보물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이 이게 만약에 2억이다라고 한다면 전세권자가 담보권적 권능을 선택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여기서 여기인데 이만큼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내가 얘보다 먼저 우선해서 배당받겠다라고 배당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얘가 전세금을 먼저 배당받겠다고 배당 요구한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집에 살겠다는 거야? 이사 가겠다는 거야? 용의적 권을 포기한 거지. 방 빼겠다고 한 거잖아. 그렇다면 선순위 전세권이라도 얘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소멸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근저당보다 먼저 있는 것이 전세권이지.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잖아. 그럼 최선순위 설정일자 안에 A의 전세권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 전세권은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 전세권이 말소 기준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만약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에 이 사람이 모두 아파트 전체 전세권자지. 그러면 이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야. 근저당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이 갑의 건물이 3층 건물 중 3층에 여기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하고 A라는 사람이 여기서 전세권 설정했어. 3층 부분에 전세권 설정했다고. 경매로 나온 거는 이 부동산 전체가 경매로 나왔어. 최선순위는, 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는 3층에 대한 전세권이지. 부동산 전부에 대한 전세가 아니라, 전세권이 아니라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이게 최선순위라도 이때는 이거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야. 이때는 말소기준 권리가 이거라고요. 예? 자, 다음 주에 전세권 분석하면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관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 여기 나오는, 기록되는 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매각으로 소멸하는 등기부상 최선순위 설정일자, 건물에 대한 근저당보다 먼저 등기된 것이 전세권이지. 이게 매각으로 소멸하는 거지. 매각으로 소멸하는 최선순위는 A의 전세권이야. 근데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는 아니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배당요구 종기 있죠? 참고로 최선순위 설정일자란에 기재되는 것을 실무상 뭐라고 부른다고요? 말소기준 권리를 부른다고. 근데 여기 있는 거 일반적으로 여기 기재된 건 말소기준 권리야. 예외적으로 여기에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또는 공유물 전체가 매각 대상인 경우에 지분에 대한 저당권 등 이런 것은 말소기준 권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 자, 배당요구 종기 기재사항이죠, 여기요. 여기 말소기준 권리 옆에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점유관계란이 나타나죠. 점유관계란이 나타나는데, 자, 그 부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제일 처음에 뭐예요? 점유자의 성명. 그 다음 점유 부분. 그 다음 정보 출처 구분. 그 다음 점유의 권원. 예? 점유의 권원. 점유 권원. 그 다음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 그 다음에요. 보증금. 예? 보증금. 보증금. 차임. 그 다음에 전입신고일자. 전입신고일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기기록, 대장사의 기록, 각종 이해관계들의 법원에 대해서 신청, 신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이 물건에 대한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는 이런 것이다 라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자료, 이게 바로 매각물건 명세서다 이 말이에요.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 자료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경매물건을 분석할 때 아주 중요하게 반드시 봐야 되는 서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기재되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점유자의 성명 김개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유 부분 201호. 예컨대 정보 출처 구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201호에 대하여 여기다 해가지고 현황조사. 그 다음에 권리신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현황조사 권리신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시 설명할 겁니다. 점유권은 여기서 임차권. 자, 임대차 기간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증금 월 차임 해가지고 여기서 보증금 월 차임 여기서 1억 원 했습니다. 전입신고 몇 년 몇 월 며칠, 확정일자 몇 년 몇 월 며칠, 배당요구 했다 안 했다? 배당요구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했다라고 일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현황조사라는 말이 있고 권리신고라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현황조사라는 말은 뭐야? 집행관이 가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201호의 김계동을 만나서 당신 여기서 자 살고 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자 보증금 월차임 얼마입니까? 자 전입신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확정일자 언제 했습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이거를 집행관이 가가지고 현황조사 할 때 이 사람 만나서 그 내용을 적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현황조사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김계동에게 배당요구 종이까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하라고 통지를 보내죠. 통지를 보내면 여기서 있는 김계동이가 법원에 대하여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했단 말이에요. 권리신고를 냈단 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현황조사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권리신고한 내용하고가 대개 일치하겠죠. 대개. 그러나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조사 내용하고 권리신고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현황조사할 때는 전입신고가 만약에 2021년 3월 8일 됐는데 여기 권리신고 보니까 여기서 2022년 7월 6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 이게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보세요. 여기는 보증금 여기서는 1억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 보니까 보증금 8천에 월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조사 내용하고 권리신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기준입니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현황조사가 맞는 거야? 권리신고가 맞는 거야? 예? 자 보세요. 아까 요전에 임차인이 법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고서를 낼 때 여기다가 반드시 뭐 첨부한다고 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4번 첨부한다 그랬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4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민등록 등초본 낸다 그랬죠. 서류로 이건 말로 한 거지. 집행관이 가가지고 김계동을 만났을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지. 그걸 집행관이 받아 적은 거지. 이 권리신고 이거 뭡니까?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되잖아. 따라서 현황조사의 내용과 권리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말이 맞다고 봐야 돼요? 권리신고. 네? 권리신고라고 이게 맞다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보게 되니까 여기서 301호 해가지고 302호 해가지고 여기는 박소똥이 있습니다. 박소똥 해가지고 여기 보게 되니까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권리신고 해가지고 어쩌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301호에 저 박소똥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얘는 이제 김계동은 어떻습니까? 집행관이 현황조사하러 갔을 때 만났는데 현황조사 때 이렇게 진술했다 이 말이죠. 근데 권리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했다 이겁니다. 박소똥은 현황조사 때 못 만났다는 얘기지. 현황조사 때 못 만났지 않습니까? 집행관이 못 만났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안내문 붙여놓고 온다 그랬죠. 안내문 붙여놓고 오니까 얘가 집행관이 못 만났습니다만 여기 가가지고 권리신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셨습니까? 때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가지고 이 말동이 있습니다. 이 말동을 해가지고서 401호 그렇게 됐는데 보게 되면 여기 해가지고 얘는 해가지고 현황조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황조사 어쩌고 했습니다. 그 이 말동은 뭡니까? 집행관이 가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 대하여 권리신고하고 배당요구 한 사실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요 현황조사만 하고 했으니까 아무런 권리신고 때문에 안 했으니까 이쪽에 배당요구 일자는 배당요구 안 했겠지. 배당요구 언제 했는지 이걸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 보세요. 여기 가가지고 501호에 가게 되면 501호 홍길동이 있습니다. 501호 홍길동 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501호 홍길동 봤더니 자 여기서 현황조사 어쩌고 그 다음에 권리신고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다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가 뭐예요? 등기사항증명서가 뭐냐고요? 과거에는 등기부라고 했었죠?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그랬잖아요. 지금은 전산 등기부로 되다 보니까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종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등기부라고 하는 말은 예? 등기부 책자, 등기부, 등기카드를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은 전산 등기부로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 다음 등본이라는 말하고 초본이라는 말은 과거에 어떻게 쓰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하고 주민등록 초본하고 차이가 뭐예요? 주민등록 등본은 전 가족이 다 나오는 거고, 초본은 뭐야? 그 사람만 나오는 거지. 일부만 나오는 거지. 전부냐 일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과거의 등기부 초본에 해당되는 건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뭐예요? 등기기록이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게 되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현황조사 해가지고 얘는 임차권 해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여기다가 전세권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말을 보면 얘는요. 자, 501호 있는 홍길동은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때 현황조사자 만나기도 하고 법원에다가 권리신고도 하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등기부에도 얘는 등기기록에도 등기부에도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요 란에 모두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요? 점유관계란에.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매각물건묘서에서는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그의 등기기록, 각종 이해관계들의 법원에 대해서 신청, 신고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기에다가 한꺼번에 최종적인 판단 사료로서 종합하여 법원에서 판단 자료를 기재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점유관계란의 기재란 말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걸 보고 나서 아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걸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비고 이렇게 돼 있죠? 찾으셨어요? 네. 비고라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당구장 표시 예? 당구장 표시돼 가지고 뭐랬습니까? 위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이 있죠? 이건 나중에 임차권 분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이거는 부동문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문구가 되어 있는 거야. 늘 매각물건에서 이건 아예 양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위에 보게 되면 비고 있죠? 비고의 여기는요 아무것도 안 적힐 수도 있고 적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비고란에 뭐가 적혀있다. 비고 요 칸에 뭐가 적혀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적혀있는 말은 반드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중에 임차권 분석에서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402호 여기 이말동의 402호는 현관문의 호수는 402호로 표시되어 있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이말동이가 여기서 공부상에 표시인 401호로 전입신고했는지 아니면 현관문에 표시대로 402호로 전입신고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402호에 세입자로 되어 있는 사람은 세입자 이영자는 채무자 가로 소유자의 모임. 그 말 무슨 얘기입니까? 채무자 소유자 이영자 누구라고? 채무자 소유자의 엄마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그 외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신고된 사람이 누구 있으나 임차권 유무 이를 알 수 없음.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현황조사 가서도 못 만나고 권리신고도 한 바도 없고 그러나 전입신고 세대 열람으로 되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모두 기재된단 말입니다. 특히 이 비고란에 특별하게 다른 얘기가 적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자, 보세요. 경매 목적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들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죠. 소멸주의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건 낙찰자의 책임으로 남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 소멸되지 않아서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그건 반드시 여기에 기재됩니다. 만약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말소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기재가 누락됐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중대한 하자로 되어서 경매 절차 전체가 다 무효 처리될 수 있고 경매 처리 절차가 모두 다 뒤집어 엎어질 수 있습니다. 뒤집어 엎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점잖지 못한데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다 보게 되면 여기에 기재가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매각 불허가 사유로 되거나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사유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기재가 누락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여기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그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인수되는 것. 인수되는 권리는 반드시 여기 기재돼야 됩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내가 낙찰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내가 낙찰자가 경매 물건을 다 봤는데 여기에 뭔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내가 책임질지도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되겠죠. 여기는 참고로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등기, 몇 년 몇 월 며칠자 가처분, 또는 몇 년 몇 월 며칠자 전세권, 이런 식으로 인수되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기된 그랬죠. 등기된 권리로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그러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멸되지 않는 것, 즉 인수되는 권리라 하더라도 등기된 권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기재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도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권에 관한 기재는 누가 유치권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최하단에 보면 비고란이 있죠. 위에 비고가 있고 밑에 비고란이 있죠. 비고란의 맨 아래 유치권에 관한 존재가 기재됩니다. 어느 누구가 유치권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유치권에 관한 내용이 여기 기재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기재되는데 뭐라 기재되냐면은 유치권 신고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치권자 누구누구 있음 이렇게 기재되는 게 아니고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또는 유치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이렇게 기재됩니다.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유치권이 성립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네가 알아서 하라 이 말이야. 가짜인지 진짜인지 진짜라면 얼마인지 네가 알아서 네 책임에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보게 돼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이렇게 돼 있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요거를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개요가 뭡니까? 계략적인 요지죠. 법정지상권의 개요는 여기다 기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법정지상권의 개요. 그런데 그럼 여기다가 기재되는 경우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만 매각이다라고 한다면 이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법정지상권 부담 있음. 또는 건물만 매각이다라고 한다면 이 건물의 부진,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기재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럼 담당자가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 담당 법원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한 자세 아세요? 자기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토지만 매각이다, 건물만 매각이다 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한 법정지상권 부담이 있으면 이렇게 기재해야 돼. 근데 그렇게 기재된 꼴을 저는 지금까지 한 건도 본 적이 없어. 99.999% 뭐라 하는가? 여기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끝이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성립할지 안 할지 네가 알아서 판단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 적혀있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조금만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만약 건물 매각인데 법정지상권에 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낙찰자가 낙찰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럼 이 건물 철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낙찰자가 야 니들이 법정상 선입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고액으로 낙찰받았는데 법정상 선입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나 낙찰 못 받겠다. 보증금 다시 돌려달라.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 청와대 진정하니 어쩌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어놓지 않습니다. 책임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법정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대주권 미등기며 대주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자,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누구누구 있으나 임차권 유무와 그 대항력 유무 알 수 없음. 조금만 이상하면 여기다가 알 수 없음, 여지 있음을 적어 놓는단 말입니다. 결국 그런 거 어떻습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네 책임하에 조사해서 네 책임하에 들어와서 분석하고 들어와라 이 말이죠. 자, 하수들은 보세요. 하수들은 그 의미를 모르면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지. 자, 여지 있음 이 말은 뭡니까? 법정권 성립 여지 있음, 뭐 성립 여지 불분명하게 나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문구를 애들은 가라. 이걸 평가합니다. 애들은 아무리 많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함부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입찰 보증금 날리고 징징 짜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수들은 저기 가서 아파트 경매는 하라 이 말이야. 이런 물건에 들어와서 낙찰받으러 가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는 네 책임하에 네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 들어와라. 고수들이나 들어와라 이 말이에요. 부동산은 아는 것만큼은 보이고 보이는 것에 비례하여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죠. 특히 경매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 실력이 높아지게 되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뻔한 물건만 들어가서 경매에 참가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1년에 10건 한 것보다 어떤 사람 실력 있는 사람 1년에 한 건 한 사람이 수익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실력의 차이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고 이 내용을 여기 적혀있는 문구의 내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여기 매각 물건에서 있는 문구들을 내가 100%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적혀있는 문구가 어느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문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함부로 들어가는 건 만용이야. 이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이야 그건요. 여기는 문구들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지의 경매다라고 한다면 농지의 경매는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 하며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매각 불허가 결정한다. 이 경우 매각 불허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증금 몰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재된단 말입니다. 낙찰자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도 기재된단 말입니다. 또 이게 지분이 매각 대상이다라고 한다면 우선 매수권 행사 이래로 제한한다라는 것이 특별 매각 조건으로 여기에 부과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문구가 적혔을 때 그 문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스스로 했는데 여기 어떤 문구가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잘 모르겠어. 돈 되는 물건 같은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나한테 어떻게 작용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스스로 분석 못해. 그럼 못 들어가는 거지. 그래? 내가 다 알아야 들어가? 여기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말이 적혀있어. 이 물건 낙찰 받으면 괜찮은 물건인데 요 말 때문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돼? 교수님한테 물어보면 안 가르쳐주지. 오빠한테 물어봐야 되지. 여러분 보세요. 지식이나 지혜는 비로 쓰면 돼요. 내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물어봐야 되는지까지 요까지는 공부해야 돼. 여기 나오는 문구가 모르는 문구가 있다. 그럼 물어보면 돼. 100% 다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문구가 나왔을 때 뭘 물어봐야 되는지 모른다. 그럼 이건 곤란한 거지.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는 100% 가르칠. 근데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제가 이만큼 100% 이만큼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다 따라올 것이라고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100이라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따라올 겁니다. 한 7, 80%. 나머지 못 따라올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 다 알면서 설명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설명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게 해당되는 어떤 논점이 있지?
그런 여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전에 교수님이 얘기할 때 이러이러한 얘기 했었는데 이거였었어. 그럼 잘 몰라도 교수님 요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러 오잖아. 설명을 아예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물어보러 오질 않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뭘 물어봐야 되는지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요. 내가 경매에서는 특히 지식의 고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지식이 얕은 사람은 수익률도 낮아질 것이고, 지식이 높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물건도 40%, 50%, 30%막 떨어져도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먹습니다. 모르는 사람은요, 뻔한 물건이나 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뻔한 물건도 잘 모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유튜버 얘기나 듣고 들어가야 되고, 유튜버 얘기나 듣고 들어가가지고서는 망해야 되고, 지식이 경쟁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경매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식 싸움입니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거, 그다음 보세요. 요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뒷장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페이지 보게 되면 아까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 매각가격 표시 이랬죠. 여기다 별제 기재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 별제에 관한 구체적인 부동산의 표시, 최저 매각 가격 이런 것들이 표시됩니다. 실물로 뒤에 실전 물건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물건에 있어서 어떻게 기재된다라고 얘기했죠? 485페이지 가보세요. 여기 보세요. 매각 물건 명세서는 자, 이를 작성하여 적어도 매각일 일주일 전부터는 열람을 위하여 비치해야 됩니다. 열람을 위하여 비치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은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거는요, 경매 법정에 가게 되면 오늘, 자, 이 물건이 갑의 물건이 경매 대상이다 라고 한다면 이 법원 경매계에 가게 되면 매각길이 이날이 매각길입니다. 이날이 매각길이면 매각길 전에는 담당 경매계 사무실에 가면 쭉 책상 위에 쭉 깔려 있습니다. 분책해요. 사건 번호별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가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이야. 내가 실물로 그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각길 당일에는 경매 법정에 법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매 법정에 여기에 게시대에 내가 가서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물로.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물건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야. 내가 이 서류를 보려고 제주도까지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 자료로서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서류들을 보는 것은 인터넷 자료로 들어가 컴퓨터 안에서 볼 수도 있고, 가가지고 현장에 그 법원에 가가지고 실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죠? 실물로 직접 보는 거하고, 자, 인터넷 자료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실물로 가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손때가 묻어 있잖아. 어떤 거 보게 되면, 실물 보게 되면 깨끗한 게 있어. 아무도 와서 안 봤구나 이거야. 근데 때가 잔뜩 묻어 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많이 와서 봤구나 이거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접어 표시, 또 여기다가 볼펜으로 밑줄도 그어놓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럼 이게 얼마나 많이 봤는지,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물을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매각길 당일날 가가지고 경매법정에 가가지고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보세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들어가는 물건이 만약에 2023 타경 13579야. 2023 13579 이거 딱 해가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다가 저 친구가 이 물건 보네? 이거 들어가려고 하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이 물건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 온 동네 소문내는 거잖아. 따라서 이거 경매법정에 가서 보는 것은 금물이야. 아시겠어요? 내가 이 물건 경매 들어가려고 오늘 왔다라는 거 온 동네 방네 소문내는 거야.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이분이 이 사건을 지금 13579 사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 따라 보시죠, 슬쩍. 이렇게. 얼마 쓰는지 여기서 내가 또 얘기하다가 그거 하지 말고 2천만 원 더 올려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 그게 상대방에 대하여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지. 절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길 당일날 가가지고 그 서류들을 보는 거는 위험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보는 건 여기야. 여기 보는데 여기 보는데 다른 사람 표시 안 내고 이쯤 보는 척하고 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속아 넘어갈 것 같죠. 고수들을 보게 되면 고수들 옆에 딱 보다가 야 네가 까불지만 너 뒤에 이거 보려고 하는 거지. 다 알아. 따라서 매각길 당일날 경매법정에서 보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세 개 서류들은 세 개 서류 중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만큼은 반드시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을 위하여 게시를 합니다.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여기가 매각길이야. 매각길이 여기서 만약에 4월 20일이라고 한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만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고. 19일, 18일, 17일, 16일, 15일, 14일 하면서 잊어먹었다. 19, 18, 17, 16, 15, 1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7. 여기서부터 13일부터 여기서부터만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고. 매각물건 명세서는. 그 전에는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건인데 아직까지 매각길이 일주일 이상 더 남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매각물건 명세서 아직 안 올라와 있다는 얘기지. 왜 매각물건 명세서가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일주일 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내가 미리 분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가 매각물건 명세서 딱 올라오게 되면 내가 분석한 내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 가지고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는 여기서 해가지고 매각길이 언제다라고 하게 되면 매각길이 언제다라고 딱 나오게 되면 여기 매각길이 지정 공고되면 이때부터 이것을 매각대상 물건이라고 하고 그 전에는 예정 물건이라고 하는데 즉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예정 물건인 단계에서는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안 올라가. 가끔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매각길이 언제다 4월 20일이라고 지정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미리 올립니다.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는 미리 올린다고. 왜냐하면 보세요. 차이가 뭐냐면은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는 언제 작성되는 겁니까? 언제? 아까 얘기했었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3일 내로 명령을 받고 명령을 받은 감정평가서와 집행관이 보름 이내에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법원에 낸다 그랬죠. 경매 개시 초기 단계에 마련되잖아. 초기 단계에 마련되니까 그 마련한 것을 경매 매각길이 잡히면 바로 여기서부터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고.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만큼은 안 해. 매각물건 명세서는 계속 안 하다가 언제부터?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 여기서부터만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고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서는 자 여기서 매각길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열람을 위하여 비치합니다. 그러나 매각물건 명세서는 여기서부터 비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매각물건 명세에서는 최종적으로 권리의 소멸과 인수에 관한 최종적인 매각 조건이 여기 나타나지. 매각 조건이 여기서 확정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여기서 게시했다가 만약에 그 사이에 누가 유치권 신고 들어왔다든지 인수되는 조건이 새롭게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지.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서만큼은 반드시 여기 매각길 일주일 전부터만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람을 위하여 비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는 매각길이 잡히면 매각물건으로 되게 되면 매각길이 지정되면 그때부터 열람을 위하여 비치하지만 매각물건 명세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